어머니한테선 신떡 냄새가 나서 애 옆에 못 두겠어요. 지영아, 이거 방금 한 인절미인데. 어머니, 화요일은 분리수거, 수요일은 욕실 청소해요. 잊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지영아, 나 좀 어지럽구나. 어머니, 그럼 오늘 서화는 누가 봐요? 저 약속 있는데. 이게 내 방앗간을? 내 도장이 왜 여기? 응, 방앗간 정리되면 1억은 떨어져.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야지. 그래, 너희가 빼앗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마.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에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가족이 며느리 친정 칠순 잔치로 사흘 동안 집을 비우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다 챙겼어요. 가요. 며느리 한지영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백화점에서 샀다고 자랑하던 명품 가방 3개가 현관에 줄지어 있었죠. 그 가방 하나 값이면 제 방앗간 한 달 월세였습니다. 서아야, 빨리 나와. 외할머니 댁 늦겠다. 8살 손녀 서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서아만 제게 제대로 인사를 했어요. 그 작은 손을 흔드는 모습에 마음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서아 재밌게 놀다 와.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넉넉히 있으니까 챙겨 드시고요. 아, 그리고 베란다 화분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월요일이랑 목요일에만요. 며느리가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건지 지시를 내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였죠. 그것도 못하시면 곤란해요. 저 화분들 비싼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해요. 46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인사치곤 너무나 사무적이었습니다. 아, 참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청소도 좀 깨끗이 해두세요. 돌아와서 지저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제발 집에서 떡지고 그러지 마세요. 온 집에 그 쉰내 배면 정말 곤란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서아의 목소리만 밝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택시에 짐을 싣는 모습을 지켜봤죠. 며느리는 택시를 타면서도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다. 아마 SNS에 올릴 사진이겠죠. 친정 엄마 칠순, 효도하는 하루. 뭐 이런 글과 함께 말입니다. 택시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부동산 계약서와 이사 견적서가 들어 있었죠. 한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없는 동안 끝내야 해. 이번이 아니면 난 평생 이 집 식모로 살다 갈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72해 인생.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년은 정말이지 억울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와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하얀 가죽 소파였죠. 평소엔 어머니, 소파 더러워져요 하며 앉지도 못하게 하던 그 소파에 처음으로 편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제가 떡을 만지기 시작한 건 20살 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 작은 방앗간에 들어가
허드레실부터 배웠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불리고 빻고 찌고 치대고 손등이 데어서 굽고 김에 눈이 부어 며칠씩 앞이 흐릿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떡을 빚는 게 좋았습니다. 30살에 그 방앗간을 인수했습니다. 빚을 내서요. 남편은 몸이 약해 일을 오래 못했고 사실상 제가 가장이었죠. 복순 떡방앗간. 제 이름을 걸고 문을 연 날 저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어요. 제 송편, 제 시루떡, 제 인절미를 먹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복순 어머니, 떡은 옛날 그 맛이야. 다른 데랑은 달라. 그 한마디에 저는 40년을 버텼습니다. 그 떡으로 아들 민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점포 2칸을 마련했고 작지만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도 샀습니다. 갈라진 손끝, 굽은 허리, 그게 제 72해의 훈장이었어요. 남편은 12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죠. 외로움을 떡치대는 일로 달랬습니다. 민호가 결혼한 건 10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형편이 어렵다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서아도 봐주시고 어머니도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선뜻 그러자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손녀를 품에 안고 키우는 기쁨도 컸고요. 하지만 함께 산 지 반년도 안 되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하셔야죠. 서아 비염 있는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첫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음식이었죠. 어머니, 음식 좀 싱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게에서 가져오시는 떡,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살쪄요. 제가 평생 빚어온 떡이 이 집에서는 그저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떡 냄새였어요. 며느리는 제게서 떡 냄새가 난다며 질색을 했습니다. 어머니, 옷에서 자꾸 쉰내가 나요. 방앗간 갔다 오시면 꼭 바로 씻으세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서아를 안으려 하자 며느리가 아이를 휙 빼앗아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선 쉰 떡 냄새가 나서 애 옆에 못 두겠어요. 40년을 가마솥 앞에서 보낸 제 몸에 밴 그 냄새가 손녀를 안을 자격조차 빼앗아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비누로 팔을 박박 문질렀어요.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어떻게 한 번에 지워지겠어요? 작년 봄 방앗간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워 그대로 주저앉았죠. 지나가던 단골 손님이 발견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과로의 빈혈이라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가 갔을 때 그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럼 오늘 서아는 누가 봐요? 저 오늘 모임 있는데.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말랬잖아. 그 나이에 무슨 떡 장사야. 그냥 좀 쉬어. 쉬라는 말이 걱정이 아니라 귀찮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사흘 동안 아들은 한 번 왔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죠. 어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집이 엉망이에요.
제가 치워야 할 엉망이었습니다. 2달 전 제 72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제 생일이니 스스로라도 챙기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라 미역국 좀 끓였어. 아, 그래요? 생일 축하드려요. 근데 미역국은 저녁에 끓이시지.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출근했습니다. 민호는 제 생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갔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기억해냈습니다. 아, 엄마, 오늘 생일이었구나. 깜빡했네. 축하해요. 그뿐이었어요. 케이크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72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거실 장식장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었죠. 민호, 며느리, 서아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없었어요.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너희들은 가족이고 난 그냥 떡지고 청소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요. 그런데 정작 저를 결심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름 전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복순, 떡방앗간, 양도양수 계약서. 제가 평생을 바친 그 방앗간을 권리금 4천만 원까지 얹어서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도인 자리에는 제 이름 석자, 강복순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제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알지도 찍은 적도 없는 제 도장이 말입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들춰보니 위임장도 있었어요. 본인은 며느리 한지영에게 방앗간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거기에도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한 달 전쯤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서아학교 서류인데 보호자 도장 하나만요. 하며 몇 장을 내밀었던 일이요. 저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냥 며느리가 짚어주는 자리에 도장을 찍었었습니다. 의심 한 번 안 하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방앗간 그거 곧 정리돼. 권리금이랑 보증금까지 하면 한 1억은 떨어져. 그 돈으로 우리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있어.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 알아봐야지 뭐. 떡 냄새나 풍기면서 집에 계시는 것보다 거기가 나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짐짝이었던 겁니다. 제 떡방앗간은 그저 현금으로 바꿀 물건이었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너희가 내 것을 몰래 빼앗아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방앗간 근처 부동산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어머님, 복순 떡방앗간 자리면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점포 2칸이랑 같이 내놓으시면 권리금까지 해서 3억은 충분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댁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한 7억 정도 돼요. 방앗간 3억, 집 7억. 합치면 10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손으로 빚어 만든 돈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그 돈이면 어디서든 새 출발하실 수 있죠.
어머님, 박 사장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새 출발, 이른두 살의 새 출발이라니. 그 후로 저는 몰래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보러 갔었죠. 3억이면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작은 가게 자리도 봐 두었어요. 거기서 다시 떡을 빚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에서, 제 떡을 방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손녀 서아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인절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콩고물 많이 묻은 거요. 서아만은 제 떡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순수한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박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박 사장입니다. 사장님, 강복순입니다. 오늘부터 방앗간이랑 집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 어머님. 마침 방앗간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신데 오전에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아침 7시. 사흘. 아들 가족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모든 가구가 며느리 취향이었죠. 제가 원했던 편안한 천 소파 대신 하얀 가죽 소파. 제가 좋아하는 나무 식탁 대신 차가운 대리석 식탁. 벽에는 며느리가 산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걸고 싶었던 건 방앗간에서 받은 표창장이었어요. 전통 떡명인 위촉패에 30년 모범 상인상, 지역사회 공로패에. 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거 촌스러워요. 어디 박스에 넣어두세요. 했거든요. 그것들은 제 방 옷장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글씨로 빼곡했죠. 월요일 화분 물주기, 화요일 재활용 분리수거, 수요일 욕실 청소, 목요일 화분 물주기, 금요일 전체 청소. 제게 지시하는 일정표였습니다. 마치 가정부에게 주는 업무 지시서 같았죠. 오전 11시 박 사장님이 손님을 데리고 반갑간으로 왔습니다. 떡집을 하고 싶다는 젊은 부부였어요. 어머님, 이 방앗간 정말 명소던데요. 권리금 그대로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기계며 거래처며 다 그대로 인수하고 싶어요. 좋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복순 떡방앗간이라는 이름. 그건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제 거니까. 부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방앗간은 새 주인을 만났어요. 며느리가 몰래 넘기려던 그 가격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오후에는 아파트를 보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혼부부, 중년부부, 하루에만 5팀이 다녀갔어요. 모두들 깨끗하다며 관심을 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가 시킨 대로 매일 청소하고 관리한 것이 집값을 올려놓은 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오전에 왔던 신혼부부가 집 계약하겠대요. 7억에서 한 푼도 안 깎고요. 내일 계약금 넣고 장음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진행해 주세요.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분에 물 주셨죠? 답장 좀 주세요. 어머니, 집 청소는 하고 계시죠? 어머니, 핸드폰 고장 났어요? 걱정되네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여행 가서 서운하셨어요? 다음엔 같이 가요.
다음엔 같이 가요.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으면서요. 다음 날 저는 강릉 부동산에 전화해 바다가 보이는 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자리도 계약했어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돕는 것 같았죠. 이사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옷가지들, 오래된 앨범들,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표창패들. 하나하나 닦아서 박스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셋집에는 이것들을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걸어둘 거야. 짐을 싸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더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식탁에 마지막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서아가 좋아하는 새우튀김, 그리고 제가 평생 빚어온 인절미와 시루떡도 한 접시 가득 올렸어요. 마지막이니까요. 저녁 7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와, 집이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아가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가방을 끌고 들어왔죠. 엄마, 잘 있었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집 깨끗하네요. 잘 치워두셨네. 며느리가 마치 검사하듯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차려놨으니까 먼저들 먹어. 와, 할머니 떡이다. 인절미. 서아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칠순 잔치가 어땠는지, 어디서 뭘 먹었는지. 그 대화 속에 저는 없었어요. 늘 그랬듯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설거지는 내일 할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떡은 좀 치워주세요. 또 냄새 뵐까봐. 잠깐 앉아봐라.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는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가 와, 내 짐 싸서 강릉으로 갈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릉은 왜요? 집 팔았어. 방앗간도 넘겼고. 계약 다 끝났다. 한 달 후에 나가면 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집을 팔았다고요? 방앗간을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 집을 왜 마음대로 파세요? 며느리도 흥분했습니다. 마음대로? 이건 내 집이야. 내가 평생 떡 빚어서 산 내 집. 방앗간도 내가 40년 지킨 내 거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너희가 살고 있으면 내 집이 너희 집이 되는 거니. 그리고 한지영이 너.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방앗간 권리금 4천만 원에 몰래 넘기려고 했지. 내 도장 위조해서 양도양수 계약서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학교 서류라고 했잖아. 서화보호자 도장이라고. 그게 위임장이었더구나. 내 방앗간을 너한테 통째로 넘기는 위임장. 민호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엄마 도장을 내가 다 들었다. 너 친구랑 통화하는 거. 방앗간 정리해서 1억 떨어지면 이사 가고 나는 요양원 보낸다고.
떡 냄새 풍기는 노인네라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다고? 난 10년 동안 생각했어.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니? 난 그냥 공짜 식모였잖아. 며느리가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은 누가 하고 서아는 누가 봐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게 네 진심이구나. 네?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떡 냄새 난다고 손녀도 못한 게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직해져. 내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붙잡는 거잖아. 그래요. 맞아요. 불편해요. 어머니 없으면 정말 불편하다고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요.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언제 쉬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나마 숨이라도 쉬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는구나. 내가 식모였다는 걸. 식모가 아니라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도와주는 게 10년이면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한지영이 식모 시급이 얼만 줄 아니?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요즘 가사 도우미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야.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 아침 차리고 서아 등교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까지 차렸어. 하루 종일이지. 그걸 10년 동안 했다. 하루 12만 원이면 한 달이면 360만 원. 1년이면 4,300만 원. 10년이면 4억이 넘어. 내가 평생 공짜로 해줬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래, 가족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지. 그런데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내 생일도 모르고,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도 서아 누가 보냐고 묻던 사람들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때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서아를 안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서아. 할머니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 집에서 따로 사는 거야. 서아는 언제든 할머니 보러 와도 돼. 할머니가 인절미 잔뜩 해줄게.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방앗간 일도 제가 욕심이 나서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이미 다 계약했다.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왜 취소해야 해? 내 집, 내 방앗간, 내가 파는데.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갑자기 집을 구할 수도 없고. 한 달 있잖아. 그동안 알아봐. 너희 둘 다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집 하나 못 구하겠니? 난 20살부터 빚내서 방앗간 차렸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드린 생활비보다 더 드릴게요.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제발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 주던 거 말이니. 그 돈으로 내가 너희 삼시세끼 다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서아 봐준 거 계산하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걸까?
며느리는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삿짐 센터 와. 방해하지 마라.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제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10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것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옷 몇 벌, 앨범, 그리고 먼지를 닦아낸 표창패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둘 다 초췌해 보였죠. 짐을 싸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마지막 박스를 든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럼 강릉에서 뵙겠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저도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민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혹시 돈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하시면.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46 된 아들이 초라해 보였어요. 난 돈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야. 존중받고 싶어서 떠나는 거다. 민호야,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2해 인생에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짊어졌던 가마솥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강릉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떡 냄새가 아니라 짭짤한 바다 냄새가요. 새 아파트는 15층이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동해 바다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표창패드를 거실 장식장 한가운데 떡하니 걸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떡명인, 30년 모범 상인, 10년 동안 박스에 처박혀 있던 제 인생의 훈장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어요. 며칠 후 저는 두었던 가게 자리에 작은 떡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썼어요. 복순 떡방앗간. 그 이름만은 며느리에게도 새 주인에게도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제 이름이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가마솥에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떡 냄새가 부끄럽지 않은 곳에서 제 떡을 방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합니다. 사장님, 이 인절미 옛날 맛이네.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야. 손님들의 그 한마디가 다시 제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제 노동이, 제 손맛이 다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옆 가게 수님 할머니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그분도 자식들 눈치 보다가 혼자 강릉으로 내려오신 분이었죠. 복순 씨,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나올 걸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얼마 전 민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지영이가 회사 그만뒀어요. 집안일이랑 서화 보느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하던 일을 이제 며느리가 하게 된 거죠. 엄마, 저 가끔 서화 데리고 강릉 가도 돼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서화는 언제든 환영이다. 할머니가 인절미 해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장관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언젠가 용서해 주세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요. 강복순으로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떡 냄새 난다고 구박받지도 않고.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가마솥 앞에서 보낸 제 손이, 제 떡 냄새가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명분을 지키고 나니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72살.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참 잘했다, 강복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순 씨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